미국 국민들은 지금 기대를 하고 있어요. 미국을 결국 살릴 것이다. 관세는 다른 나라들한테 얻어내려고 하는 엄포에 불과하다. 그런데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또 자영업자들은 힘들어지고 어느 날 종업원들이 없어져요. 불법체류자를 마구자루에 잡아가거든요. 소비가 위축되는 거예요. 쓸 돈이 없어지고 중산층의 영향을 제일 크게 받죠. 의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경기를 침체시킨다. 그거는 좀 너무 나간 것 같고 로컬 은행, 지방은행들은 지금 무너지는 데도 있어요. 뉴욕의 그 유명한 빌딩 80%가 비어 있어요. 만일에 의도적으로 침체시켰다가 장기간 가버리면 경제 공황이 와버리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머니인사이드 출연하게 됐습니다. 서동기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미국에 있었는데 온 지 일주일 됐어요.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하는 것도 지켜봤고 취임한 지 2달뿐이 안 됐는데 엄청난 일들을 쏟아내고 있고 앞으로 또 더 쏟아낼 가능성이 많죠. 미국에 현지에 있는 분들을 만나보면 일단 트럼프가 경제를 살릴 거라고 큰 기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뽑은 거죠. 기대를 크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관세를 계속 물리면 물가 상승을 초래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미국이 지금 인플레이션이 계속되고 있는데 물가가 굉장히 높거든요. 높은 상태에서 물가가 오르고 있고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또 자영업자들은 힘들어지고 또 식당들도 문 닫는 식당들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이런 상태가 벌어지고 있는데도 관세를 계속 물리고 있는데 미국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관세는 다른 나라들한테 얻어내려고 하는 엄포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도 많이 있어요. 결국은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도 허리띠를 좀 졸라맬 필요가 있다 이런 인식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미국이 지금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경제가 좋아요. 지금 좋지만 미국의 물가라든가 자영업자들 또 식당들 이런 거 보면은 잘 안 돼요. 소비가 지금 위축돼 있어요. 장사도 잘 안 되고 이런 상태예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좋다는 거지 예전에 그 경기 좋을 때 이런 때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경기가 좋지는 않아요. 미국의 이제 계란 가격이 굉장히 높아요. 한 알에 우리나라 돈으로 1,000원에서 1,500원. 계란 한 개. 너무 비싼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1억 개를 미국에서 수입하느니 그러잖아요. 지금 실제 수입하고 있잖아요. 물론 미국에 지금 계란 파동이 난 거는 조리 독감 때문에 살처분을 많이 하기 때문에 계란이 부족해서 계란 파동이 났는데 이걸 뭐 미국에서는 에그플레이션. 계란 때문에 생긴 인플레이션이다. 에그플레이션에서 계란값이 계속 오르고 있고 특히 미국은 계란 소비가 굉장히 많잖아요. 샌드위치를 만든다든가 오믈렛을 만든다든가 미국의 음식에는 계란 들어가는 음식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계란에 대한 수요가 많은데 계란이 공급에 부족하니까 계란값이 폭등하는 현상이 생겼고 우리나라는 계란값이 비싸다고 하지만 미국에 비해서는 뭐 반값, 반의 반값 정도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그래서 계란값의 폭등이 일어나고 있고 다른 물가도 많이 오르고 있죠. 소비가 안 좋아졌다는 걸 느껴요. 특히 요즘 그 해고가 많아요. 실직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특히 미국 연방 정부도 지금 뭐 10만 명 이상을 해고한다고 그러잖아요. 연방정부 공무원들을 한 10만 명 이상 해고를 목표로 해서 실제로 지금 2만 명 정도를 해고를 했죠.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연방 공무원에 대한 해고가 좀 쉬워요. 업무 실적이 떨어진다든가 하면은 해고할 수 있을 정도로 뭐 해고가 우리나라보다는 쉬워요. 우리나라는 공무원에 대한 신분이 보장되기 때문에 해고가 굉장히 어렵죠. 미국은 상대적으로 해고가 쉬워요. 공무원들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지 1년 미만짜리부터 해고를 시작했어요. 1년 미만짜리가 해고가 제일 쉽기 때문에 해고를 시작했고 장기적으로 한 10만 명 정도. 미국의 다찌라고 그러죠. DOG 다찌라고 그래서 정부 효율부라는 것을 만들어서 효율부 수장이 바로 얼론 머스크잖아요. 무자비하게 공무원들을 해고를 하고 있고 또 사기업체도 많은 해고가 일어나고 있어요. 미국의 사기업체도 해고가 쉽지요. 해고가 우리나라처럼 해고가 어렵지 않고 통보하면 그냥 해고가 되는 거예요. 사기업체는. 공무원은 그거보다는 좀 까다롭긴 하지만 공무원도 우리나라보다 해고가 훨씬 더 쉬워요. 사기업체 같은 경우는 그냥 이유 없이 경영이 어려우니까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돼요. 이런 해고가 일어나다 보니까 소비가 위축되는 거예요. 쓸 돈이 없어지고 외식비가 너무 비싸니까 외식을 안 하고 주로 집에서 해결을 하고 그래서 소비가 굉장히 위축되는 이런 상태가 계속되고 있어요. 중산층의 영향을 제일 크게 받죠. 일단은 뭐 한참 일할 나이에 있는 30대, 40대가 해고가 지금 많이 되고 있거든요. 사기업도 해고가 되고 있고 또 연방정부 공무원도 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제일 많이 받죠. 그리고 중산층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미국은 해고가 돼버리면 집을 살 때 보통 모기지로 사잖아요. 원리금을 매달 갚아 나가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해고가 돼버리면 원리금을 못 갚아요. 그래서 직장에서 30, 40대 해고 돼버리면 모기지를 못 갚아서 그냥 갑자기 홈리스가 되는 이런 사태가 미국에서 영화에서도 봤을 거예요.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고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미국의 자영업자는 비율이 한 6.6% 정도 돼요. 그래서 미국도 이제 자영업자들이 어려운데 불법 체류자 추방도 그중에 이유가 하나가 되고 있어요. 지금 불법 체류자들이 식당 종업원으로 들어와 있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그 LA의 코리아타운도 그렇고 뉴욕도 그렇고 불법 체류자들이 특히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종업원을 채용할 때 불법 체류냐 아니냐를 확인을 못하게 해요. 불법 체류자도
종업원으로 채용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최근에 만들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법체류자를 추방을 막 시작하니까 어느 날 종업원들이 없어져요. 불법체류자를 마구자루에 잡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또 더 어려워지는 거죠. 구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임금을 또 높게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영업자들은 지금 적자를 많이 봐요. 지금 한 10%에서 20%의 식당들은 지금 문을 닫고 있어요. 미국 전체로 봤을 때 엄청나게 많은 식당들이 문을 닫고 있어요. 그리고 기존에 식당을 하고 있는 식당들도 적자를 보고 있어요. 작년부터 금년까지 적자를 많이 봤다고 그래요. 물론 잘 되는 데도 아주 있어요. 근데 그거는 소수예요. 아직도 줄 서서 먹는 식당이 있고 유명한 식당이 있는데 그거는 소수고 많은 식당들이 지금 적자를 보고 있어요. 근데 종업원들한테 임금은 많이 나가잖아요. 미국은 최저임금이 16.5달러인가 그래요. 굉장히 비싸죠. 우리나라 2배가 더 돼요. 그 최저임금이 높기 때문에 임금은 지불해야 되고 또 미국은 팁 문화가 있기 때문에 또 팁을 주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당을 제가 갔더니 그 식당에서 식당 주인 자기는 적자를 보는데 종업원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가져가더라. 최저임금하고 또 팁은 100% 종업원한테 줘야 돼요. 팁은 주인이 손대면 안 돼요. 법적으로. 손님이 주는 팁은 100% 종업원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봤고 그리고 이제 폐업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거는 아직도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더 보고 지금은 좀 고통스럽지만 경기를 살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미국 분들이 단기간 내에 경기 침체가 찾아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제 과거에 그 바이든 정부 때 사실 돈을 너무 많이 풀었어요. 단기 채권을 막 발행했거든요. 경기를 좋게 해서 선거에 활용하기 위해서 그 기금이 금년에 9조 달러예요. 9조 달러가 단기 채권 상환 기일이 도래해요. 9조 달러면은 뭐 한 1경이 넘는 거예요. 9조 달러가 도래하기 때문에 이걸 또 갚는 문제가 트럼프 입장에서는 큰 관건으로. 그러니까 바이든 때 풀어놓은 단기 채권이 트럼프 때 지금 갚아야 되는 상환 기간이 도래해서 갚아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잘못하면 경기 침체의 한 원인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 상환 능력이 안 되면 정부도 상환이 안 되면 또 돈을 무한정 찍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아무리 기축통화라도. 그래서 지금 이자가 굉장히 높잖아요. 금리가. 높은 금리를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죠. 미국에 이제 재밌는 건 기준금리를 아무리 내려도 시장금리가 따라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준금리가 지금 4.5%거든요. 상단 기준으로. 근데 시중금리 지금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얼마냐면은 7% 가까이 돼요. 지금 미국에. 그러니까 주택을 사는데 굉장한 부담을 가지고 있죠. 금리가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 기준금리를 따라가는데 시중금리는 기준금리를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준금리는 어디에 또 연동되어 있냐면은 국채금리, 미국 정부가 발행한 그러니까 미국의 빚이죠. 국채금리와 연동되어 있어요. 기준금리는 연준하고 은행하고의 관계이기 때문에 일반 시중금리하고는 크게 연관성이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시중금리, 시장금리죠. 시장금리는 지금 굉장히 높아요. 지금 7% 가까이 되고 또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8%, 9%, 10%까지 돼요. 금리가. 그래서 금리가 굉장히 아직도 높은 상태고 기준금리만 내린다고 해서 시장금리가 따라서 내려오지는 않아요. 시장금리는 시장 원리에 의해서 또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금리가 굉장히 높은 상태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도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이런 캐치프레이즈로 당선이 됐잖아요. 그래서 미국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나라와 등을 지더라도 미국을 살리겠다 이런 목표로 했기 때문에 미국 국민들은 지금 상당히 어렵지만 물가도 오르고 또 해고도 자꾸 되고 하는 상황 어렵지만은 기대를 하고 있어요. 미국을 결국 살릴 것이다. 일부에서는 트럼프가 일부러 경기 침체를 유도하는 거 아니냐. 경기 침체를 한다고 이렇게 보는 시각은 뭐냐면은 금리를 내리고 싶어 해요. 트럼프는. 성장을 위해서를 금리로 내리고 싶어 하지만 가장 큰 이유가 정부의 그 부채 규모가 너무 많아요. 35조 달러예요. 미국 부채 규모가. 35조 달러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5경이 좀 넘어요. 뭐 상상도 못하지 5경이라는 거는. 매년 나가는 이자 비용만 1조 달러가 넘어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미국 국방 예산보다 매년 나가는 정부 부채 이자가 더 커요. 너무 많아요. 그럼 이걸 해결하려면 금리가 높아서는 안 되거든요. 이자 부담을 줄이려면 금리를 내려야 되거든요. 근데 연준이 금리를 안 내리고 있잖아요. 금리를 이번에도 동결시켰잖아요. 동결시킨 이유는 연준은 지금 물가 상승을 잡아야 되겠다. 아직도 인플레이 위험이 있다. 그래서 금리를 동결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트럼프는 금리를 내리기를 원해요. 근데 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경기가 침체되면 연준은 금리를 대폭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코로나 사태 때 경기가 엄청나게 침체되니까 제로금리가 됐잖아요. 그것처럼 경기가 침체되면 금리가 연준도 낮출 수밖에 없지요. 근데 지금은 연준은 경기 침체가 그렇게 나타날 가능성이 아직은 크지 않다. 있긴 있지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금리를 또 동결시켰잖아요. 근데 이제 의도적으로 뭐 트럼프 대통령이 경기를 침체시킨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좀 너무 나간 것 같고 의도적으로 침체시키기는 힘들겠죠. 만일에 의도적으로 침체시켰다가 이 침체가
단기간으로 안 그치고 장기간 가버리면 경제공황이 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100년 전에 거의 있었던 경제공황, 무시무시한 10년 동안 세계 경제가 거의 망해가는 그런 경제공황이 또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일부러 경기 침체를 의도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이제 경기 침체가 되면 금리가 떨어지는 건 사실이고 정부 부채가 부담이 줄어드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되면 금리를 연준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마 일부러 경기 침체를 유도하는 거 아니냐, 트럼프 행정부가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의도하지는 않겠죠. 그거는 과대하게 해석한다고 봐야죠. 상업용 부동산은 잘 알다시피 공실이 많아요. 지금 미국 전체 공실은 한 20% 정도 될 거예요. 근데 대도시는 훨씬 더 높아요. 예를 들어서 LA 다운타운 같은 데 30%가 넘어요, 이미. 샌프란시스코 35%, 40%에 육박해요. 공실률이. 뉴욕도 거의 30%에 가까이 되고 있어요. 공실이 그 정도 된다는 거는 임대 수입이 안 들어오니까 건물 주인 입장에서는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임대 수입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고통을 겪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은 변동 금리예요. 뭐 3년에서 5년 정도뿐이 안 줘요. 주거용 부동산은 30년 고정 금리이기 때문에 금리가 높다고 해도 과거에 싼 이자로 모기지를 받은 분들은 안 팔죠. 과거에 뭐 2%대, 3%대 받은 분들은 지금 7% 가까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팔았다 새로 사면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되니까 과거에 주택을 가지고 있던 분들은 팔지를 않아요. 그래서 공급이 나오지 않으니까 주택 가격은 이상한 현상으로 올라가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공급 부족으로. 안 파니까. 그러니까 대체 수요가 없는 거죠. 교체 수요가. 근데 상업용 부동산은 변동금리예요. 내년까지 상환이 도래하는 모기지가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에 2조 달러예요. 2조 달러가 내년에 상환이 도래하기 때문에 그거를 상환을 하려면 이분들이 이제 5년 전에 받았을 거 아니에요. 5년 전에 금리 좀 싸게 좀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상환이 도래하면은 재융자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금리 7% 이상 되는 금리를 부담하고 다시 대출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한 3배 가까이 되는 거예요, 금리가. 그러면은 과연 다시 대출을 받아서 그 금리를 부담할 수 있겠느냐? 만일에 공실이 없으면 가능해요. 근데 공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수익도 생기지 않는데 이자 부담이 너무 심해지면 과연 내년까지 2조 달러가 되는 상업용 부동산의 대출 원금을 상환할 수 있겠느냐. 그동안 은행에서는 편의를 봐줬어요. 원래 원리금 균등 상환이거든요, 미국은. 코로나 때부터 해서 지금 어려워지니까 이자만 갚아라 이렇게 해줬어요, 이자만. 그 원금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금 기간이 도래하는 거예요, 내년에. 그러면 그 큰 원금 기간이 도래했을 때 재융자를 받았을 때 그 금리 부담을 과연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게 건물주들의 큰 애로사항이에요. 그래서 아마 내년쯤에 건물들이 또 경매로 나오지 않을까. 실제로 미국에 경매로 나와 있는 건물들이 제법 있어요. 원리금 상환이 도래왔을 때, 대출금 상환 기일이 도래했을 때 이제 더 이상 높은 이자로 못하겠다. 공실도 많고 수익도 생기지 않는데 더 이상 못하겠다 해서 경매로 넘어가서 반의 반값 이렇게 실제로 경매되는 경우가 간혹 신문지상에 나는 걸 봤을 거예요. 굉장히 싸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도래했을 때 과연 그럼 은행은 어떻게 될 거냐? 은행이 대출금 회수를 못하게 되면 은행도 위험해지는 거예요. 뭐 지난번 실리콘밸리 은행도 부도가 났잖아요. 지금 미국의 은행은 거의 뭐 한 4천 개, 5천 개 돼요. 미국 전체 굉장히 은행이 많아요. 그 은행 중에 지금 로컬 은행, 지방 은행들은 지금 무너지는 데도 있어요. 큰 은행은 아직도 버티고 있지만 내년에 2조 달러가 대출 상환이 돌아오면 기일이 돌아오면 그걸 못 갚으면은 경매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실이 심각한 문제고 뉴욕이나 뭐 샌프란시스코, LA 그 다운타운에 보면 어떤 건물은 반 이상이 비어있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데는 80%가 비어있어요. 뉴욕의 그 유명한 그 빌딩 80%가 비어있어요. 그래서 일부는 다운타운에 있는 고층 빌딩들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주거용으로 바꾸면 어떻게 했느냐 해서 또 실제로 주거용으로 리모델 하는 데도 있어요. 주거용으로 리모델 해가지고 상업용 부동산의 위기를 벗어나 보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 상업용 빌딩을 주거용으로 바꾸기도 쉽지 않아요. 상업용 오피스 빌딩으로 지어놓은 것을 주거용으로 바꾸려면 거의 뭐 신축이나 마찬가지의 리모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다운타운에 공실이 많은 데는 주거용으로 전환하려고 신청하는 데가 제법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월 달에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 또 실업률을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3월 이후부터예요. 그럼 여태까지는 안 나타났기 때문에 실업률도 그런대로 괜찮고 아주 좋다는 건 아니지만 또 소비자 물가지수도 뭐 예측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또 2월 달에 생산자 물가지수도 크게 예측치를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다고 보여지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지금 관세 정책 또 불법 체류자 추방 정책 엄청난 돈이 들어요. 그거 정책들 또 법인세 감면 이런 정책들 그중에서 관세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런 정책들이 3월 이후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효과가. 그래서 3월 이후에 소비자 물가지수나 생산자 물가지수 실업률 이런 걸 판단했을 때는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아직까지는 그 효과가 반영이 안 됐어요.
반영이 안 된 지표가 발표되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러한 것들이 반영됐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 사태가 올 수 있고 심지어 경기 침체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 이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유명 브랜드 업체인 타겟도 많은 미국 전역에서 문을 닫고 있고 또 메이시스 백화점도 미국 전역에서 3개 정도 문을 닫고 있고 또 다른 대규모 백화점도 문을 닫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950불 이하로 훔치면 물건을 훔치면 950불이면 한 120, 30만 원 되는 거예요. 훔치면은 생계형 경범죄로 취급해가지고 체포를 하지 않아요. 구속을 시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건을 950불 이하는 맘대로 훔치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이제 LA 다운타운에 메이시스 백화점이 이제 폐업을 해요. 굉장히 할인해서 팔더라고요. 이제 폐업을 한두 달 앞두고 있으니까 파는데 거기서 어떤 노숙자분이 와가지고 옷을 여러 벌을 들고 그냥 나가는 걸 봤어요. 그런데 지키는 분들이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잡으려는 의지가 없어요. 종업원이 잡아봐야 경찰이 안 잡잖아요. 심지어 뭐 인앤아웃이라고 있죠. 미국에서 유명한 그 햄버거 전문점 인앤아웃인데 인앤아웃은 여태까지 폐업한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근데 이번에 그 오클랜드에 있는 인앤아웃이 처음으로 폐업을 했거든요. 그 폐업의 주된 이유가 너무나 절도가 많기 때문에 위험한 지역에 인앤아웃이 있기 때문에 인앤아웃이 이번에 폐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미국에 가보면 인앤아웃이 있는 데는 대부분 비교적 괜찮은 동네에 인앤아웃이 있어요. 맥도날드에서 욕할지 모르겠지만 맥도날드 같은 데는 좋은 지역도 있고 안 좋은 지역도 맥도날드는 다 있어요. 그런데 인앤아웃은 인앤아웃이 있는 지역이다 그러면 좋은 지역이라고 보면 돼요. 거의. 근데 오클랜드는 그건 좋은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거기가 슬럼화되면서 안 좋아지니까 범죄가 일어나니까 인앤아웃이 매장이 폐점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사유 또 경기 침체, 물가 상승으로 소비 성향의 감소 이런 것 때문에 유명 브랜드 백화점들이 문을 속속 닫고 있어요. 그 닫는 원인 중에 하나도 아까 그 절도를 너무 방치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비교적 안 좋은 동네에서는 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 눈물을 머금고 폐업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가 생기는 거죠. 이런 것을 직접 목격하고 나니까 돈 주고 사는 분들이 대단하더라고. 줄을 길게 서가지고 저도 긴 줄에 서가지고 옷 하나 살라고 줄을 서 있었는데 그런 와중에 아주 극소수의 일부 노숙자가 들어와서 옷을 걷어서 가는 걸 보고 그리고 아무도 안 막는 걸 보고 아 이게 캘리포니아의 정책에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미국에서는 불법 체류자가 잡을 때 무조건 수갑을 채우거든요. 관타나무 수용소로 보낸다든지 또 엘살바도르 무지막지한 수용소로 보낸다든지 이런 엄포를 놓기 때문에 물론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불법 체류자는 그렇게 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불법 체류자는 어쨌든 잡으면 수갑을 채워요. 그래서 LA의 코리아타운 같은 경우도 언제 덮칠지 모른다. 다음 달에 덮친다. 뭐 이런 소문이 무성하기 때문에 불법 체류자들이 불안에 떨고 종업원들은 자취를 감추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지금 상태에서 뭐 불법 체류자 군인들을 동원해서 추방을 시작하고 있고 또 추방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번에 그 갱단 출신들을 미국에서 130명인가를 체포를 해가지고 전부 갱단 출신이죠. 엘살바도르로 추방을 했어요. 엘살바도르 교도소로. 엘살바도르 교도소는 악명 놓기로 유명해요. 처우가 안 좋고 뭐 가끔 우리가 방송에서 볼 거예요. 사람 취급을 못 받죠. 온몸을 다 묶어서 거의 짐승 취급을 하는 교도소가 엘살바도르인데 이번에 갱단 출신들 불법 이민자들을 체포해서 엘살바도르 교도소로 넘겼고 엘살바도르는 미국으로부터 돈을 받고 아웃소싱 받은 거죠. 교도소 아웃소싱 받아가지고 엘살바도르로 추방했고 또 범죄를 저지른 또 불법 체류자들은 쿠바의 관타나모 수용소라고 있어요. 이 관타나모 수용소도 테러범들을 수용하는 아주 악명 높은 교도소인데 그쪽으로 보낸다고 계속 입버릇처럼 말하고 있고 또 실제로 이번에 엘살바도르 교도소로 추방을 했어요. 비행기에 싣고 추방했고 이런 효과는 불법 체류자들이 더 이상 들어와서는 안 되고 또 범죄를 저질러서는 안 되고 이런 경고의 효과를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불법 이민자들이 많이 숨고 지금 미국의 불법 이민자가 정확한 통계는 나오지 않지만 한 2천만 명 넘는다고 그래요. 엄청나죠. 그 불법 체류자들을 추방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심지어 법률을 뭐 위반할 정도로 강력하게 심지어 이번 엘살바도르 추방할 때는 법원에서 추방을 하지 말라는 법원에서 명령까지 있었어요. 근데 트럼프는 그냥 엘살바도르 비행기를 그냥 띄워서 추방을 해버렸죠. 물론 명분은 뭐 미국령을 이미 떠난 상태에서 법원에서 요청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처럼 그 강력한 행정명령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고 또 법원 위반되면 나중에 소송으로 해결하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추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뭐 최근에 알다시피 출생시민권제도 미국에서 태어나면은 미국 시민권을 받거든요. 이러한 것도 금지해야 되겠다. 미국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무조건 시민권을 주는 게 아니라 불법 체류자들 부모에서 난 신생아는 미국 시민권을 줘서는 안 된다. 이런 출생 시민권 제도도 손본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은 다 법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법률 개정을 거쳐야 돼요.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건 아니고.